먼저 지금부터 23년 전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당시 제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태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이를 낳아라 하는 재촉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처녀 시절에 이 이야기는 저만의 비밀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제가 여상을 졸업을 하고 첫 직장에 취업을 한 때의 일입니다. 제가 아빠를 일찍 여인 탓에 아빠에 대한 정이 그립던 차에 그 공장에 근무하시던 현장 반장님 한 분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대하여 주셔서 저는 그분을 아빠처럼 생각을 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저를 챙겨주셨고 저 역시 사소한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 먼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분과 저 사이의 정은 점점 새록새록 쌓아만 갔으며 어쩌다 그분이 결근이라도 하시는 날에는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초조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또 가정을 가지신 분이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 입사를 한 그해 가을, 그 공장 창립 기념일에 공장에서 단체로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절한 버스에 탔습니다만 그분과 저는 부서가 달라서 같은 차는 못 타고 각기 다른 차를 타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관광지에서 차가 멈추고 관광을 하게 되면 저는 어느 틈에 그분의 옆에 서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게 되면 아쉽게 또 헤어져야 하였고 또 중간에 정차를 하면 또 그분 옆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박을 할 여관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자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각 다른 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는 각기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분과 저는 숙소 촌의 뒷산에 암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구경을 갔습니다. 암자는 작았지만 아담하고 소박하게 생긴 것이 참 멋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암자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인숙이는 무슨 소원을 빌었지 하시는 물음의 비밀 하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빈 소원은 첫째, 우리 가족의 건강과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사 하고 빌었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 함께 하여 주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직접 하기에는 쑥스러워 말을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자 하시기에 저는 그분의 팔에 매달려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둑한 산길을 그분의 팔에 매달려 걸어 내려오는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막 암자의 대문을 벗어나자 긴숙이 몸매 아주 좋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아저씨는 하고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이자 어디 한번 하시기에 몰라요 하고 말하자 웃더니 이어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몰아갈 줄을. 그런 후 그분과 저는 그 후에도 남의 눈을 피해 만났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던가? 피임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만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지한 탓인지 4개월이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이미 수술을 할 시기를 놓쳤다 하시며 나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놀라시며 자기가 수술을 할 곳을 알아보시겠다 하시며 달래었습니다. 얼마 후 그분은 어떻게 아셨는지 초라한 주택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수술을 시켜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게 수술을 해준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 보조를 하는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나다가 그만 그분이 무슨 일로 해고가 되는 바람에 그분과 저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것은 그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탄재를 버리려고 일찍 일어나 대문 앞에 나가자 강보에 든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기는커녕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불러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직 해도 안 떴는데 하고 눈을 비비고 나오더니 강보에 든 아기를 보고 누구야 하기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강보를 받아 방바닥에 내려놓더니 강보를 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만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았으나
위로 2명이나 있는 터라 도저히 저희들의 힘으로 셋을 다 못 키우겠기에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를 친자식이라 생각을 하시고 키워주세요. 저희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박창수이고 생년월일은 1982년 4월 1일, 시는 낮 12시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그 아이를 우리 호적에 입적을 시키지 않고 남편이 힘을 써 단독으로 호적을 만들어주고 마치 친자식처럼 창수를 키웠습니다. 창수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남편이 하던 사업은 날로 번창을 하여 주변에서는 복덩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수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그해 겨울에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고 제법 규모가 있는 가든을 차려 장사를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온다던 창수의 부모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도 제 눈에 창수는 남자가 아니라 제 아들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창수가 대학에 진학을 하자 점점 저와 같이 있는 것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작년 봄 어느 날 마침 그날은 영업을 쉬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창수의 방에 청소를 안 해준 것이 미안해 창수의 방을 청소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빗자루와 걸레를 빨아 창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먼저 창수의 책상에 어지럽게 놓인 책들을 책꽂이에 꼽다가 일기장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을 한참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가 여자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창수가 나를 엄마가 아닌 여자로 보인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무척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창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혹시 창수를 보면 저도 창수가 남자로 보일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창수의 일기장을 훔쳐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어진 쪽박, 어떻게 수습을 하여야 할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가 모처럼 쇼핑을 하면서 잊으려고 나서는데 엄마, 어디가? 창수가 가든의 주차장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년입니다. 응, 아무데도 안 가. 밥 먹었니? 차라리 쇼핑을 가야 하였는데? 아니, 배고파? 하는 말에 그만. 늦동이 축하합니다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수는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영업을 안 하는 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창수에게 면회를 갔고 또 창수도 저를 기다렸습니다. 못생겨도 좋으니 무럭무럭 자라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했지만 생일이면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밤마다 하루의 일과를 나누며 함께 잠이 들던 집이었습니다. 어릴 땐 우리 집이 가난하단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작은 빌라의 큰 안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고 복작거리는 게 그땐 좋기만 했거든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떴는데 엄마랑 아빠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고 있더라고요. 부스스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가니 엄마랑 아빠가 절 꼭 안고 또 울더라고요. 그쯤 엄만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된 건 엄마가 희귀병에 걸린 뒤였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론 집에 먹을 게 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텅 빈 냉장고만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배가 고파서 잠들어 있으면 늦은 밤에 아빠가 와서 급히 밥을 차려주었는데 보통 간장에 비빔밥, 김치가 다였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마저도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예, 장모님. 아내 치료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애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죠. 장모님 허리 아프신 거. 예, 잠시만 좀. 네. 죄송합니다. 아빠의 통화 내용을 듣고서야 전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는 외할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뒤 이모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처제, 만삭이라 힘들 거 아는데 며칠이라도 우리 애 좀 맡아줄 수 없을까? 내가 언니 병원에 오가느라 애 밥을 챙겨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나 이모 역시 절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없는 반찬을 털어서라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었어요. 아빠가 절 다른 집에 보내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처음엔 절 기특해하던 아빠가 한 번은 잠든 절 안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뭘 안 했나?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는데 아빠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 둘이 어떻게 사니? 아휴. 다음 날, 전 아빠의 손을 잡고 생전 처음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 들어가 본 장례식장은 엄마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영정사진 속의 엄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딸,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아빠가 엄마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하라기에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저기 멀리 하늘나라로 갔어. 그땐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갔다며? 그러니까 아휴, 저 딸 좀 봐. 저 어린애를 두고 눈도 제대로 못 감았겠네. 그렇게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는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부터 막노동 등 허드렛 일이란 일은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처럼 먹을 게 없을 정도는 아니어서 전 저 스스로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아빠가 오면 먹을 수 있게 밥도 차릴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집에 툭 하면 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라왔고 깊은 밤이면 아빠는 홀로 깡소주를 마시며 그 독촉장만 하염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날이 말라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제 생일에 케이크 하나를 못 사오시더라고요. 그 즈음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아차릴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이러다 아빠마저 떠나는 건 아닌지 두렵던 차, 하루는 아빠가 신이 나서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딸 생일도 못 챙겨줬네. 아빠가 새 일자리 구하느라 그랬어. 이제부턴 아빠가 너무 늦게 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진짜? 그럼 나랑 저녁도 같이 먹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 휴일엔 놀러도 같이 다니자. 우와, 우리 아빠 최고. 그날 이후 아빠는 대부분 저녁 시간 전엔 집에 왔고 때때로 치킨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전보다 환해진 얼굴하며 이젠 우편함을 봐도 독촉장이 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휴일이라 아빠랑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잠깐 어디 좀 들렀다 가자며 절 데리고 웬 저택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집이 왜 그렇게 커 보이던지 흡사 궁궐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빤 절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차에 타더니 절 보조석에 태웠습니다. 있잖아, 아빠 회장님 좀 모셔다 드리고 우리 다시 놀이공원 갈 거니까 잠깐만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지? 응, 알았어.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궁전 같은 집에 시선을 빼앗겨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머리가 흰 할아버지가 나왔고 아빠가 냉큼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아빠는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할아버지가 차에 탔습니다. 전 조용히 있으라는 아빠의 말을 잊은 채 그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말았어요.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저를 본 그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셨고 막 운전석에 탄 아빠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쉬쉬. 아빠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괜찮아. 내가 자네 휴일을 방해한 거지. 아가, 넌 몇 살이니? 아빠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그 할아버진 저에게 상당히 관대하셨어요.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등등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내리면서 용돈까지 주고 가셨죠. 이 돈으로 네가 좋아하는 그거 꼭 사렴, 알겠지? 이제 회장님 뭘 이런 걸 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딸,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응,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빠가 또다시 기겁했어요. 딸, 이분 할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이셔. 괜찮아. 내가 그럼 할아버지지 뭐, 아저씨야? 아가, 다음에도 꼭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렴, 알겠지? 네. 감기사, 이 차 자네가 가지고 가서 월요일 아침에 타고 와. 갈 땐 비서 불러서 갈 테니까 오랜만에 딸이랑 실컷 놀아주고. 덕분에 전 처음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아빠한테 물었죠. 아빠, 아까 그 궁전 같은 집이 그 할아버지 집이야? 맞아. 아빠가 거기서 일하거든. 우와, 우리 아빠 멋있다. 나중엔 우리도 그런 집에서 꼭 살자. 진짜?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럼 아빠가 열심히 일할게.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엄만 네가 그런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해 하실 거야. 그렇지? 응, 우리 엄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따뜻한 눈으로 맨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물론이지. 그땐 아빠가 부자로 보이는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았고 아빠가 큰 건설회사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커서야 알았어요. 아빤 그 회장님에게 신임을 얻은 덕인지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고 학비 걱정 없이 대학도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밥이 없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엔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취미로 친구와 함께 맛집 탐방을 다닐 정도로 평범한 나날을 즐기고 있었죠. 하루는 친구와 지방 소도에 있는 맛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원래 일정을 점심시간에 맞춰 갔다가 맛집을 탐방하고 막차를 타고 오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줄이 길더라고요. 결국 친구와 제 앞에서 점심시간 줄이 끝나버렸죠.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여길 포기하고 대충 점심을 때운 뒤 주변 탐방이나 하다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기다려서 저녁을 첫 번째 순서로 먹을 것이냐? 맛집 탐방에 꽂혀 있었던 저와 친구의 선택은 당연히 이대로 기다렸다가 저녁을 1번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까지 기다려서 드디어 기다렸던 맛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막차까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한 곳 한 군데는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럴까? 뭐 막차 시간이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전에 맞춰서 오면 되지. 그렇게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관광지에 잠깐 들렀다가 막차 시간 10분 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딱 10분 전에 도착했다며 신이 나서 버스를 찾는데 우리가 타야 할 버스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터미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서울 가는 막차 아직 안 들어온 건가요? 벌써 10분이나 지났는데. 에? 아니, 그 버스 아까 갔어요. 예? 언제요? 저랑 친구랑 10분 전에 왔는데. 그 정시에 출발한 걸로 뜨는데요. 이상하다. 저기 적힌 차 시간 보고 온 건데. 혹시 저기 표지판에 적힌 거 저거 말씀하신 거요? 죄송한데 저게 지난달 거라서 그 차표에 적힌 시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표에 적힌 시간을 확인해 보니 출발 시간이 10분 더 빨랐더라고요. 헐, 어떡해. 차 간 것 같아. 어머, 우리 미쳤나봐. 왜 차표에 적힌 시간을 안 본 거지? 결국 저랑 친구는 막차를 놓쳐버렸고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다음날도 주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거 우리 아예 자고 갈까? 그러자. 자고 일어나서 오늘 못 본 데도 구경하고 가자. 그래서 인근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숙박시설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찾은 곳은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빈방 있나요? 아이고, 여자 두 분이시네. 전 뭐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네? 아니 지금 무슨 말씀?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 사이거든요. 뭐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어디 보자. 이 둘이 재밌는 시간 보내려면 이 가장 구석에 있는 방이 좋겠죠? 아니 이보세요. 저희 연인 아니고 친구라고요. 알겠어요. 뭐 아니면 됐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지금 저한테 오해받을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쪽이 오해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니까 알겠어요. 오해 안 하겠습니다. 둘은 친구분이 맞으시고 그리고 그쪽은 나한테 반한 거 맞고 그렇죠? 예? 모텔 카운터를 보고 있던 사람은 젊은 남자 종업원이었는데 대뜸 저랑 친구를 연인이라고 오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제가 자기한테 반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키 있습니다. 손 닿아도 되니까 편하게 가져가요. 제 손이 좀 부드러운 편이라. 뭐라고요? 내 손 만져봐도 된다고요. 별꼴이야. 됐거든요. 전 남자의 손에 제 손이 절대 닿지 않게 열쇠를 받았고 그렇게 친구와 함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 남자 뭐야? 내가 봤을 땐 오히려 저 남자가 너한테 반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둘이 연인 아니냐고 떠보질 않나.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너한테 수작 거는 거 같잖아. 뭐라고? 그런 거면 진짜 소름 끼쳐. 그 모텔은 밖에서 보는 것보단 꽤 괜찮았어요. 나름 조그만 로비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친구랑 씻고 TV를 보면서 희죽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모텔에도 서비스가 있나? 친구가 문을 열어주니 아까 그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이 치킨을 가져다 준 겁니다. 어머, 우린 치킨 안 시켰는데요? 이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해한 것도 미안하고 해서. 저 괜찮은데. 여기 이 시간에 치킨 시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웬만한 치킨집은 10시에 문 다 닫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형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특별히 그냥 맛있게 튀겨온 거니까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들 드세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절 흘끗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치킨을 들고 오며 오두방정을 떨었죠.
이것 봐, 이것 봐. 너한테 호감 있는 거 맞다니까? 아, 그 호감이 너일 수도 있잖아. 아, 얘는 눈치 없이. 아, 절대 아니야. 아까도 나가면서 슬쩍 너 한번 보고 가던데? 그 종업원이 가져다 준 치킨은 정말이지 바삭하니 맛있었어요. 그 치킨을 먹고 있는데 어릴 때 아빠가 한 번씩 사오던 치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왜 하필 치킨이야? 왜? 뭐 다른 거 먹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치킨 보니까 우리 아빠 생각나서.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려고 갔는데 그 남자 종업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웬 아주머니가 껌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아, 네. 그 서비스도 감사했습니다. 서비스? 그 어제 남자 종업원분이 서비스라고 치킨을 주셨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아유, 거참 별일이네. 전날 저와 친구가 본 남잔 모텔 사장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클렉슨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보니 뚜껑이 열린 외제차 운전석에서 그 남자 종업원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타요. 처음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 종업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결국 그가 차를 몰고 우리 앞까지 오더라고요. 나 기억 안 나요? 어제 그 치킨보이. 기억나요. 근데 왜? 여기 타기나 해요. 제가 우리 귀염둥이 분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느끼한 말투로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호텔 종업원인 줄만 알았는데 외제차까지 몰고 다니는 걸 보니 모텔 사장 아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차 본인 차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이 차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가 더 중요한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친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뭐 어때? 우리 타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차를 얻어타. 안 돼. 우리 아빠가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랬어. 너 몇 살이니? 그건 어릴 때 얘기고 네가 아직도 초딩이냐? 더더구나 나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뭐 그런가 싶더라고요. 결국 전 그의 차에 탔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막차 시간이라서. 하루 정도 같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넣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는데 서로 말을 편하게 하자고 했죠. 그럼 내가 태워다 줄게. 아니야.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운전 많이 했잖아.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 난 널 위해 운전하는 건 하나도 안 피곤한데? 친구가 재밌다는 듯 보고 있었고 전 그에게 좀 매정하다 싶게 물었습니다. 저기 원래 처음 본 여자한테 이렇게 들이대? 아니, 나 이러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외제차까지 렌트했다고. 뭐? 이걸 렌트한 차라고? 아니 뭐 우리 집이 어마어마한 모텔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내 차는 좀 소박하거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원래 부자는 티를 내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엔 허름한 모텔 한 채였지만 아무튼 건물주니까 부유한 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비하면 더더욱이요. 근데 왜 이렇게 티를 내는데? 왜겠어? 너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뭐? 어제 내가 모텔 종업원인 줄만 알았지?
근데 오늘 내가 모텔 사장 아들인 거 알고 많이 놀랐을 거 아니야. 나랑 만나면 그 모텔은 네 거나 다름없다고? 왜냐? 우리 엄마의 아들은 나 하나니까. 아휴, 이 남자 진짜 해도 너무하게 앞서간다 싶었죠. 네가 모텔 아들이든 여간방 아들이든 호텔 아들이든 난 관심 없거든. 에헤이, 오빠한테 너라니. 오빠? 라고 해야지. 자, 따라해봐. 오빠? 진짜 기분 나쁜 짓 좀 그만해. 저기요, 오라버니 오늘 진짜 고마웠고 덕분에 잘 쉬다 가는 건 고맙게 생각할게. 그럼 번호라도 주고 가. 너 안 그럼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고? 응. 앞으로 네가 누굴 만나든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이 거대한 스케일을 따라올 만한 사람은 절대로 없을걸. 외제차로 드라이브 좀 하고 맛집 간 게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인가 싶었지만 뭐 그냥 번호는 좋습니다. 그 허세를 부리는 그 남자가 사실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난 서울, 그 남자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 솔직히 얼마 못 가 연락이 끊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남자는 툭하면 차를 끌고 제 퇴근길에 나타났고 나중엔 그 정성이 갸륵해서 안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우린 연인이 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결혼 약속을 잡은 뒤 시댁 동네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그 동네 모텔에 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을 휴가지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근처에서 묵기로 했다면서요. 여기 근처 모텔에서 묵었는데 아니 근데 이 모텔 너무 불친절해. 아빠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어떤 할머니 집 내리는 걸 도와드렸는데 그 안에 있던 젓갈을 뒤집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냄새도 나고 옷도 얼룩진 채 인근 모텔에 들어갔는데 옷을 갈아입을 거라고 말해도 가장 안 좋은 방을 주면서 모텔비를 2배로 달라고 하질 않나 씻고 쉬고 있는데 무턱대고 문을 따서 들어오더니 객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안 나는지 체크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모텔 주인이 아빠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단 말 들으면서 설마 남자친구네 모텔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를 모시러 가보니 아빠가 남자친구네 모텔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장에서 우리 아빠를 본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상견례 장소를 시댁 동네로 잡은 건 모텔을 비울 수 없단 남자친구네 사정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나 남자친구 중 한 명은 모텔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려면 긴 시간은 안 된다기에 그 동네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물론 두말 없이 좋다고 하셨죠. 전 아빠가 좀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인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반면 전 이미 그의 어머니와 여러 번 만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가 허세 부리는 걸 아주 그냥 빼다 박았더라고요.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왔니? 아유, 나 힘들어 죽겠다. 아야야야야. 엄마 왜? 오늘도 설마 골프 치고 왔어? 아유, 골프를 너무 많이 쳤나봐. 어머니, 필드 나갔다 오셨나봐요. 골프를 오래 치신 것 같기에 필드에 나갔다 오셨냐고 물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필드? 아휴, 난 그딴 데서 안 쳐. 난 힐튼에서만 치지. 힐튼이요? 남자친구네 모텔 이름이 힐튼 모텔이었거든요. 우리 건물 지하에 있는 힐튼 스크린 골프장. 네가 말하는 필드는 어디 있는 건데? 그게 어디 있다기보다는 야외에서 골프 칠 때 그 필드에서 치잖아요.
아, 골프 선수들이 치는 거? 아유, 뭐 얘도 참, 내가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골프 선수는 아니잖니. 예비 시어머니는 필드를 아예 밟아본 적도 없는 눈치였어요. 전 모른 척 웃음을 삼켰습니다. 두 모자가 허세만 가득해선 은근히 허당미가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의 허세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샤넬백을 보여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좀 봐라. 내가 파리에 가서 사온 건데. 어머, 이거는... 아이고, 너도 이거 아는구나. 채널. 아유, 이 명품. 너 이거 실제로 본 적 있니? 예? 채널이요? 시어머니는 샤넬백을 채널백이라고 불렀고, 전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채널? 채널이라는 브랜드도 있어?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엄마 명품 취미는 그냥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어디 나가서도 샤넬을 채널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닐까봐 걱정은 됐지만 뭐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제 눈엔 그저 귀여운 허세로만 보였거든요. 그러다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부터 좀 이상한 기미를 느끼긴 했죠. 있잖아, 우리 엄마가 상견례는 우리 동네에서 하자는데? 그 동네에 상견례 할 만한 식당이 있었나? 뭐? 아니, 자기 지금 우리 동네 무시하는 거야? 우리 모텔이 있는 그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부모님들 모시기에 그 좋고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식당이 서울에 많잖아. 자기 지금 우리 무시하는구나. 우리가 서울에 안 산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를 왜 무시해? 설마 자기 지금까지 우리 모텔이 서울에 없다고 무시했던 거였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억지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상견례 하면 아버님한테 우리 모텔도 보여주게 될 테니까 창피한 거 아니냐고. 그간 자기네 모텔이 5성급 호텔은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던 남친이 갑자기 열등감을 폭발시키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 아니야?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우리 모텔이 얼마나 근사한데. 이 근처 모텔에 가봐. 우리 모텔처럼 호텔 뺨치게 멋있는 모텔이 어디 있나? 우리 모텔이 솔직히 그 호텔 등급만 안 받았다 뿐이지. 사실은 그 호텔에 준하는 모텔이라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견례 장소 정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때까진 남자친구와 별다른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일을 앞두고 갈등이 폭발하자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허세 많은 귀여운 남자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상한 억지가 있다는 걸 그즘 알게 됐죠. 그럼 우리 모텔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견례 장소는 우리 동네로 해. 결국 전 더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빠가 반대하신다면 장소를 바꾸려고 했지만 아빠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어디서 하든 서로가 양보해가며 정하는 게 최고지. 잘했어. 아빠가 맞춰서 갈게. 고마워 아빠. 그럼 나랑 같이 가. 아니야. 아빠는 전날 회장님 네 분을 휴가지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 수도 있어서 상황 봐서 내가 알아서 갈게. 그렇게 각자 출발해서 상견례장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아빠가 전날 그 동네 모텔에 묵었다기에 전 아침 일찍 아빠를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 나 지금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아빠 지금 어느 모텔에 있어? 모텔 이름을 들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묵은 호텔은 남자친구네 모텔이었어요.
전 일단 그 모텔이 남자친구네 모텔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들어간 시간엔 다른 종업원이 있었나 싶었죠.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가는데 아빠가 어젯밤에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또 말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진짜 낯선 동네에서 별 수모를 다 당한다. 밤이 늦지만 않았어도 다른 데로 갔을 거야. 내가 냄새 전혀 안 나게 깨끗하게 치웠는데도 끝까지 냄새가 난다고 우기면서 당장 숙박비 2배부터 내놓으라고 하더라니까. 그 사람들 영 못 쓰겠더라. 어머, 정말 그랬어? 혹시 그 종업원이 몇 살쯤 돼 보였어? 종업원이 아니라 사장이라던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게 굴길래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했거든. 근데 자기가 사장이래? 내가 사정을 아무리 말하고 내 옷을 드라이 좀 맡겨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뭐 호텔인 줄 아느냐고, 그러면 호텔로 당장 가라고 화까지 내더라고. 내가 회장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모텔이며 호텔을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막무가내인 데는 처음이야. 그쯤 택시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전 그 모텔이 남자친구네 모텔이란 사실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설마 진짜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을까 싶어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들어갔고 아빠가 뒤이어 들어왔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아빠를 보면서 동시에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아빠도 두 사람을 보고 당황했고요. 아니, 두 분은... 어머, 이 친상 손님이 혹시 네 아버지시니? 맞는 것 같은데. 와, 어제 그 냄새 진짜 역겨웠는데 얼마나 안 씻었으면 그런 냄새가 나나 했는데 내 여친 아버지였어? 아씨. 아빤 기가 찬다는 얼굴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 청년이 네 남자친구야? 어젯밤에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와서 냄새나는지 확인하고 돈까지 선불로 받아간 사람이 내가 말한 바로 저 청년이다. 그리고 저 옆에 앉은 여자가 내가 들어갈 때 무안 주고 뭐라고 하던 그 모텔 사장이고. 너무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마주 앉긴 했는데 냉랭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아무튼 주변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빤 좋게 상황을 바꿔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팔짱을 낀 채 아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신 걸 아니까 다행이네요. 세상에, 제가 그 냄새 때문에 밤새 두통을 다 앓았어요. 그래도 늦은 밤이라 안내 쫓고 2배 받은 걸로 협상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겠다니. 설마 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겠죠?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표정이 딱 썩어 있는데요, 뭘. 진짜. 뭐 하는 분이세요? 운전기사 합니다. 기가 막혀 진짜. 겨우 운전기사 딸 주제에 모텔 사장 아들을 넘봤니? 아들, 넌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몰랐지. 오늘 처음 뵙기도 하고. 이래서 여태까지 네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을 소개 안 한 거였구나? 처음엔 분위기가 계속 험악해지기에 저라도 좋게 말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저와 아빠가 좋게 말해도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아빠와 절 무시하기만 했죠. 저 어머니, 제가 아빠한테 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인사라도 하고 가자고 하면 늘 남친이 내뺀 거거든요. 그리고 전 저희 아빠가 운전기사인 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덕분에 전 걱정 없이 대학 졸업했고 이렇게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다시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낼 돈은 있으세요? 돈으로 보내야 하는 시집이면 별로 보내고 싶지 않네요. 결국 아빠도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셨고 그 후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더 대놓고 저희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든가. 우리가 뭐 잘못해서 보내기 싫다는 식은 좀 아니죠? 그러는 그쪽은 돈이 아주 많으신가 봅니다. 우리 모텔 주인이에요. 아, 그 허름한 모텔 말입니까?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허름해?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집안의 가보라고요. 집안의 가보라면서 아름답게 쓰시진 않는 것 같네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운전기사 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운전기사인데 그쪽이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지금 보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 딸내미 우리 집에 시집 보낸다며. 모텔집 아들한테 시집 보내게 됐으면 어떻게든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제 재산 규모로 딸을 모텔집에 시집 보내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빠. 전 당황해서 아빠를 봤지만 아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딸 미안하다. 그런데 아빤 이런 집에 너 시집 절대 못 보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겨우 이런 집에 시집을 가니? 잘 생각해보고 아빠랑 다시 얘기하자. 아빤 먼저 상견례장을 떠나셨고 전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씩씩거리는 상견례장에 남았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는 운전기사 주제에 뭐가 저렇게 당당해? 내 말이 엄마. 아유 넌 뭘 잘했다고 떠들어. 운전기사 딸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건데. 이제 내가 쫓아다녔다고? 아니야. 제가 먼저 꼬리쳤어. 그저 허세 좀 있는 모자라고 귀엽게만 본 남자친구였는데 그날 보니까 아주 그냥 둘 다 개념이 없는 모자였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빠한테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내가 없는 소리 했니? 네 아버지가 운전기사인 거 맞잖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운전기사가 뭐 어때서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운전기사 아들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럼 어머님 아들은 모텔집 딸 만나면 되겠네요. 아니 인연이 지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더러 모텔집 딸 만나라고 저주하는 거니? 그게 왜 저주예요? 매번 근사한 모텔 자랑만 하시던 분이.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모텔이 좋다는 거고. 세상에 허접한 모텔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 아들더러 모텔집 딸을 만나라 말아야. 우리 모텔은 아주 그냥 5성급 호텔에 견주어도 뒤처질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처 모텔집 딸 잘 찾아서 결혼시키시라고요. 사실 아빠가 결혼을 무산시킨 뒤 나가는 바람에 좀 난처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잘 얘기해서 풀 생각으로 남은 거였는데 이 개념 없는 모자는 끝내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거나 제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전 파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끝내 아물지 않을 줄 알았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진급한 뒤였어요. 함께 맛집 탐방을 하던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시집갈 순 없잖아.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를 소개시켜줄게. 세상에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디 있긴. 바로 내 시동생이야. 뭐라고? 진짜 남주긴 아까워서 그래. 내가 상견례장에서 시동생 얼굴 보고 아유, 내 결혼을 후회할 뻔했다니까. 얼굴만 번지르르 한 건 아니고? 뭐? 누구? 아, 예전 네 전남친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낡은 모텔집 아들? 아, 야, 그 자식 얘기 좀 그만해. 이게 바로 각성 효과라는 거다, 기집애야. 두 번 다시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란 이 친구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느니라. 아, 알았어. 한번 만나는 볼게.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네 시동생이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당연하지. 난 소개만 해주고 딱 봐줄게. 사실 그동안 소개해준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다 거절했었거든요. 하지만 모처럼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한번 나가볼까 싶더라고요. 그만큼 제 마음의 상처도 이젠 아물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 아빠 지금 어디 있게? 아빠 어디 있는데?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아빠가 좀 바빴어. 아빠 지금 힐튼 모텔 맞은편에 있는 5성급 신축 호텔에 있다. 거기에 5성급 호텔이 생겼어? 그 주변까지 호텔 편의시설로 싹 개발됐어. 한번 와볼래?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저더러 전 남자친구네 모텔 맞은편에 생긴 호텔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좀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아빠의 제안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난 그 동네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일단 집 밖으로 나와봐. 거기에 리무진이 한 대 대기하고 있을 거야. 그거 타고 오기만 하면 돼. 전 깜짝 놀라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 앞에 리무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 얼결에 추리닝 차림으로 리무진에 탔습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리무진을 타고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히튼 모텔 앞에 으리으리한 5성급 호텔이 생겼더라고요. 내려서 로비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수행원을 거느린 채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아빠, 오는데 어땠어? 불편한 건 없었어? 아니, 전혀 없었어. 근데 아빠, 옷이 왜 이렇게 삐까뻔쩍해? 아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의 옆에 있던 수행원 하나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리무진을 보내셨습니다. 순간 전 오래전에 봤던 아빠가 모시던 할아버지 회장님을 떠올렸습니다. 그제서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여기에 호텔을 지으신 거야? 그래서 아빠랑 나한테 고급 숙박권을 주신 거구나? 하지만 아빠는 재밌다는 듯 웃음을 갑자기 터뜨렸습니다. 딸, 이 호텔이 아빠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어때? 아빠 오늘 멋있잖아? 이 호텔이 아빠 거라고? 전 아빠와 함께 호텔 꼭대기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있는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스위트룸 안에서 밖을 보니 힐튼 모텔이 정말 먼지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회장님이 아빠한테 이 호텔을 주신 거야? 에이,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냥 자기 재산을 나눠주시겠어? 이거 아빠가 지은 거야. 물론 회장님 덕분에 식견이 넓어져서 지을 수 있었지. 아빠가 회장님 따라서 땅도 많이 보러 다녔거든. 그럼 정말 이 호텔이 아빠 거라고? 그렇대도 어제 완공됐어. 가장 먼저 너한테 보여주려고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빤 회장님을 따라 전국을 누비며 땅을 받고 회장님의 조언과 노하우를 따라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글쎄 회장님 조언으로 산 땅이 개발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뭐니. 언제부터 샀는데?
회장님 모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니까 땅 산 지도 그만큼 됐지. 그 땅들의 가치가 지금은 벌써 몇 천억이 됐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서 왜 내 전남친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내 자산 규모랑 안 어울려서 너랑 결혼 안 시킨다고 했잖아. 아, 그 말이 아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이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는 뜻이었어? 그렇지. 우리 딸이 좋아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달려온다길래 뭐 수준이 좀 안 맞으면 어떠냐 싶어서 봤는데, 그날 내가 그 모텔에 안 묵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집에 널 시집 보냈을 거 아니야. 와, 어떻게 지금까지 나까지 감쪽같이 속였어? 지금껏 이 돈이 없어도 우린 검소하고 겸손하게 잘 살았잖아. 네가 굳이 재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어. 그래서 굳이 처분할 필요 없는 땅은 현금화하지 않고 아빠가 직접 갖고 있었지. 너도 봤잖아. 그 모텔 하나 갖고도 거들먹거리고 사람 무시하는 거.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네가 몇 천억대의 자산가의 딸인 줄 알았으면 널 쉽게 놔주지도 않았을 거야. 그건 그렇지. 그래도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수모당한 걸 생각하면 억울해. 아빠가 이렇게 부자인지 나도 몰랐으니까. 그땐 아빠도 열받았었어. 그래서 여기다 떡하니 5성급 호텔을 지었잖아. 전 아빠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란 사실도 놀라웠지만 저와 아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전남친 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빠가 모텔 옆에 호텔을 지은 게 더 놀라웠어요. 그래도 아빠, 여기에 이런 5성급 호텔을 짓는 건 손해 아니야? 겨우 그런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지은 거라기엔 너무 으리으리하다. 아빠가 설마 투자 가치가 없는 땅에 호텔을 지었겠어? 내년부터 이 근방이 개발돼서 관광지가 될 예정이야. 그럼 우리 호텔로 사람들이 물밀들 밀려오겠지? 그러고 보니 창밖으로 보이는 모텔이라곤 전 남친네 집에서 운영하던 힐튼 모텔 뿐이더라고요. 설마 이 근방의 모텔을 다 사들인 거야? 어차피 호텔 들어오면 모텔 상권이 많이 죽으니까 사들였지. 딱 한 군데만 빼고. 그것도 다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럼 아빠가 뭐하러 엄한 놈들한테 내 돈을 쓰겠어. 저 힐튼 호텔, 우리가 주변 모텔 자리를 다 사주니까 왜 자기들 모텔만 안 사주느냐고 연락도 왔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니네 모텔은 우리 부지랑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그랬지. 알아보니까 대출을 얼마나 끼고 있던지 땅 망하기 직전이더라고. 그렇게 아빠와 스위트룸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아니, 상도덕도 없이 여기다 5성급 호텔을 떡하니 지으면 어떡하란 거야? 사장 당장 나오라고 해. 나오라고 해. 저희 호텔은 사장이 아니라 회장님이십니다. 글쎄, 회장이든 사장이든 당장 내 앞에 나오라고 하라고. 처음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어요. 아빠,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진상 손님이 있는 거야?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들으니까 아빤 딱 누군지 알겠는데. 아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곧 수행원들 어깨 사이로 펄쩍펄쩍 뛰는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때 예비 시어머니라 불렀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분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뭐야, 너도 이 호텔 묵니? 너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야? 그분은 저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고 아빤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쪽이 그토록 찾고 있는 이 호텔 회장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저희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설마 그때 그 상견례 했었던 아버진 아니시죠? 아니요, 그 아버지 맞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좀 전에 이 호텔 회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 나부랭이가 이런 호텔을 어떻게 사요? 산 게 아니라 지은 겁니다. 아니 말장난 하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텔은 쏙 빼놓고 다른 모텔만 사준 사람이 그쪽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뒤늦게 전 남자친구도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마 나서. 그러나 그도 절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왔니? 저 이쪽에 어서 와서 인사드려. 기억나지? 네 여친 아버지. 어? 내 여친 아버지? 그의 어머니는 대뜸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오더니 저희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런 분인 줄도 몰라 뵙고 진즉에 알았으면 따로 연락을 드렸을 텐데 글쎄 우리 아들이 지금껏 그쪽 따님을 못 잊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벌써 그때 이후로 새 여친만 3번 바뀌었는데. 아이고 야 너 조용히 안 해. 그의 어머니는 또 대뜸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랬습니다. 그땐 너도 힘들었지. 아유 부모들이 나서서 니들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잘 만나야지. 아유 난 니들이 처음부터 인연일 줄 알았어. 그렇죠 사돈. 근데 왜 진즉에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 힐튼 모텔과 딱 어울리는 호텔집 사돈을 만났네요. 그렇지 아들? 아빤 제 손에서 그의 어머니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먼저 파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아유 설마 그때 일 때문에 저희 모텔만 빼놓고 다른 모텔만 사주신 건 아니죠? 솔직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확하겐 그 모텔은 우리가 굳이 사드릴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지와 관련도 없는 모텔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라도 저희 부지까지 좀 더 넓게 쓰시면 되잖아요. 사돈을 위해서라면 제가 저희 힐튼 모텔을 기꺼이 드릴게요. 아휴 무슨 어떻게 제가 귀한 걸 받겠습니까? 호텔 못지않은 귀한 모텔인데 평생 동안 잘 운영하셔야죠. 아유 귀하기는 무슨. 저 땅 구닥다리 모텔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모텔까지 이번 기회에 싹 사셔서 이 주변을 아주 쾌적하게 쓰시는 게 어때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크고 쾌적해서 말이죠. 전 저희 아빠와 전 시어머니의 만담 같은 대화를 들으며 웃음을 참아야 했고 아빠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 아빠랑 다음 호텔 부지 보러 갈래? 나야 좋지. 그래, 어서 가자. 전 오랜만에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두 모자를 뒤에 두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나오기 직전 아빠가 호텔 직원들에게 말하더라고요. 거기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로 넣어두세요. 우리 호텔에 아주 발도 못 붙이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아빠의 정체를 알고 고개를 숙이던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웃음이 납니다. 그날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빠를 보는 저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빠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돈이 없어 엄마를 잃은 뒤 하나 남은 가족인 절 위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재산을 축적해 오신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계속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 몇 년 뒤 경영 공부를 마치고 아빠의 호텔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소개해준 허세 없이 착실하고 순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아빠의 반전 재산으로 인해 전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엔 언제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